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요즘 미국, 유럽 가릴 것 없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는 이유는 이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내수가 침체하면서 이 물건들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게 헐값에 해외로 지금 팔려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브라질, 태국, 베트남까지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한국에는 기회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비록 기관 중심의 회복이긴 했지만 다양한 sek터에서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주일 전하고 좀 어떻게 보면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지난주 복귀를 잘 해보면 선물 옵션 만기가 껴있기도 해서 변동수준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은 전 섹터가 사실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면서 좀 정말 또 재미없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만기일 이후에 되돌림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할 거 없이 일부 몇몇 종목들이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좋았고요. 다만 코스피가 오늘 0.7% 올랐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는 반반입니다. 네, 코스닥도 1% 이상 올랐지만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수 위주로는 조금 매매하게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좋았지만 너무 안 되는 종목들 우리가 싸다라고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는 종목들이 사실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저도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매매하는 추세 추종 관점에서 보면 그 종목들이 크게 변화가 지금 사실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가고 있고 안 되는 종목들은 계속 조금 수급이 가지 않는 대표적으로 엔터 주식들이 사실 그런 좀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하죠. 분명히 이 주식 싸고 갈 때가 됐는데 사실 안 가는 그런 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내내 계속 이런 결로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되는 섹터 내에서만 하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게 핵심입니다. 되는 섹터들은 됐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잔잔한 모습인데 이게 FOMC 전에 좀 약간 경계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AI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약간의 최근 들어가지고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장의 공은 이제 파월에게 넘어갔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FOMC를 앞두고 나서 물론 지금의 금리 인하가 정말 시장의 해결책일까, 열쇠일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만이 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여러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예,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6월 달을 금리 인하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CPI나 PC 이러한 물가 지표 자체가 최근에 좀 튀어오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3월 FOMC가 어떻게 또 얘기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미국 장세는 FOMC가 좀 지나고 나야 약간의 활력이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밸류업 관련 섹터가 오늘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한동안 다음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밸류업 중에서 그나마 워킹했던 게 기아죠. 기아는 배당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럼 지금까지 밸류업 종목들이 워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삼성물산의 주주 관련한 환원책의 회사의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매 관점에서의 그런 뭔가 액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3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지금 순간부터는 슬슬 그런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들의 주총이 이제 20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주하는 채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시장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밸류업이 좀 죽고요. 나머지 성장성 섹터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튀어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9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13조, 옵션 만기는 목요일 날 14조.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지수가 19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닥도 1.5% 정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래가 즉 빠질 때 거래가 많이 실렸고요.
오늘 엄청 오를 때 거래가 적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테크니컬 플레이 상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이 뭔가 기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일단 아까 좀 전에 박종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를 봐야 되는 거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의 니치마켓인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약간은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모멘텀이 조금씩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오늘 시장은요, 만약에 중소형주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은 재미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대형주 플레이 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뭐야? 굉장히 재미없어, 뜨뜻미지근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레이어들마다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장인데 더 자세한 건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좀 조정이 있은 이후에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그렇죠. 같고, 그럼 지금 3월 중순인데 주도주가 시장에 있는 거예요? 주도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주도주는요, 시장 빠질 때 뭐 답 없죠. 시장이 빠질 때는. 네. 그런데 조금 빠지고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주도주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소위 작거나 수익률이 미진한 종목들을 계좌에서 타타타닥 팔아버리고, 저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좋은 종목으로 함께 같이 사버리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주도주는요, 경험적으로 2월에서 3월 달 사이에 태어나게 돼서 한 4월까지 꾸준하게 가게 되는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밸류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23년도 작년까지 주식을 하면 우리가 느꼈었던 주도주의 힘은요, 좀 강력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밸류업 종목들이 강력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전에 알고 있는 주도주성으로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차은우 알조라면서요? 아, 그렇죠. 차은우 그러니까 뭐, 알조.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은행 예. 뭐죠 또 그다음에? 우주항공.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이제 강했던 게 R이 좀 궁금하실 텐데.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죠.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또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 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용어들이 만들어질 때 경험적으로 그 섹터의 마지막 단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많았거든요. 끝물이군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진행 중이니까는 일단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저는 반사 이익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이 생물 보안법, 이게 미국 상원을 지금 통과하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볼 것이다. 생물 보안법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그런 법안인 거죠? 네. 그 덕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또 급등을 했었고, 네. 요즘은 대형주, 소형주 사실 구분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형주도 충분히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보다는 물론 많이 오르면 좋긴 합니다만 좀 뭔가 꾸준함을 좀 원하실 건데, 이렇게 네. 급등하면 또 왜 이렇게 급등해? 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사실 차라리 오히려 중소형주를 매매하실 거면 CMO 업체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 움직이는데, 오늘 뭐 ST팜 같은 종목들도 좀 세게 올라갔었고, 정말 오랫동안 안 좋았던 바이오들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좀 잊혀졌던 뭐 제넥신 같은 종목도 그렇고, 뭐 툴젠이 상한가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바이오들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안법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테오젠, 앞서 말씀하셨던 알테오젠이나 기존에 있었던 뭐 에비엘 바이오라던가 최근에 뭐 앱클론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HLB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군집으로 형성된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이쪽으로 분명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가장 일단은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랫동안 신약 개발 업체들이 오랫동안 신 것도 좀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되는 것도 좀 있고, 지금 조선주들 설명할 때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조선주 이따가 다시 뭐 말씀드리겠지만, 네. 과연 트리거가 뭘까? 근데 트리거만 있어주면 올라가 준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가 주도주 얘기했는데,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주도주의 끝은 압축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도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밀리느냐? 근데 올라올 때도 세게 또 올라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저PBR 크게 네 꼭지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방산이라던가 뭐 조선이라던가 지금 이런 것들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정말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 뭐가 없거든요. 네. 뭐 앞서 뭐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이제 뭐 BOJ라던가 FOMC라던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들 봤을 때 최소한 중립적인 이슈지 이게 시장을 완전히 막 부러뜨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들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2022년부터 계속 해왔던 두려움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ST팜, 파미셀, 시노펙스, 삼천당 제약 네. 뭐 다양하게 오늘 올랐던데 네. 바이오 쪽에 뭐 방향성이라는 게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다 오르니까 뭐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이 외국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호재성 기사가 지금 국내 시장을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ST팜이나 뭐 파미셀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뭐 크게 이제 튀어 올랐던 것도 사실 미국에 이제 제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FDA 승인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종합학회에서 이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 12대 2로 이제 제론이라는 그 약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으로 또 넘어오게 됐는데요. 네. 제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루 동안에 92%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좀 넘어왔다.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물보안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최근에 사실 아마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젠슨항이 또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한 55개의 기업이 있어요. 네. 예, 그 기업들 중에 생명공학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거진 4분의 1 넘습니다. AI 예. 개발자들인데 AI 개발자인데 생명공학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좀 뜯어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2배, 3배씩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물론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자본 조달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크게 빠졌었지만 조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테크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은 정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한국으로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한 2, 3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알테오젠이 시작을 했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HLB도 같이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주들이 좋아하는 HLB 그룹들 같은 경우는 미리 매도가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회자되는 섹터들의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바이오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오텍 관련주들은 작년 11월, 10월 이런 사이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라오다가 지금 다른 종목들이 쉬니까는 또 이쪽으로 튀어 오르고 있는, 즉 미중 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CMO, CDMO 업체,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이 돈이 몰릴 수 있으니까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틀 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럼 움직일 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쉬었어요. 우리는 지금 막 얘기를 할 때 옳은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좋았고 이 며칠 동안 좋아 하지만 알테오젠은요 지금 4일 동안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10% 급등이 나왔지만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그날 바이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오켄 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알테오젠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움직였다가 또 밀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매매 패턴은 뭐냐면 그 다음을 좀 눌릴 거를,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기 위해서 좀 눌려 있는 걸 보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어느 게 튄다가 튀고 그 이슈가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 항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이오 3월달 지나서 만약에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거의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은 화끈하고 재밌죠. 그렇지만은 그 양면에 다른 면을 좀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도 미중 갈등 수혜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하나오션하고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그렇습니다. 아니던데요, 오늘은? 네, 오늘은 또 하나오션이 또 가장 세게 올라갔는데 조금 오늘 나온 이제 정보들을 보면 사실 미국이 과연 중국을 규제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분석류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주로 선주들이 사실 유럽 선주들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일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결론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이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아까 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제가 트리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트리거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계속 좋다 슈퍼사이클 온다 수주 쌓여 있고 뭐 올해 수주량을 벌써 뭐 1분기 만에 다 달성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주가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네. 안 움직였는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돈이 확 몰리기 시작하면서 관성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 추정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근데 주식을 말아볼 때 보면 오늘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시가총액 1조가 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사실 100억도 안 됩니다. 근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센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주식 종목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 있고 그런 이게 내러티브적인 아이디어가 됐든 밸류에이션적인 아이디어가 됐든 시장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 주식이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뭔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싸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가 밸류업 나와서 종목들이 확 세게 올라갔던 것처럼 조선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세부적으로 리포트 내용을 보고 뭐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삼성중업이 이게 급등할 일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로 하여금 매수를 일으킬 수 있게끔 사람의 심리가 바뀌면서 이게 주식 뭐 어차피 수익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조선주도 한번 아까 우리 차은우 뭐였죠? 차은우 알죠? 알죠? 알죠의 조자가 조선이잖아요. 네. 해보실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조선주 관심 갖고 보실 만해요. 네,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이걸 통해서 점차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업황 측면에서는 뭐 3년치 일감이 이미 다 수주가 끝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들어올 거나 이렇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네. 하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심리적인 요소, 투자의 센티멘트 측면이라고 하잖아요. 설명을 듣는 분들에 따라서 황 팀장의 설명과 제 설명이 말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주식을 좀 오래 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내용을 봤을 땐 이게 말이 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를 방송에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대박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조선주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레포트를 봤습니다. 오늘 2-3개 정도 쏟아져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그러니까 컨테이너 수입과 수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굳이 이거를 중국을 제재를 해가지고 한국 우리 조선사들한테 뭐 일감을 몰아준다. 물론 중국이 좀 싸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도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이게 지금 한국 조선 산업도 현재 일감이 부족이 아니고요. 건조 인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들어와도 글쎄 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필요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조선주 이것 때문에 미국 제재 때문에 더 가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막상 3일 연속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주식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정말로 3년 동안 짓눌려 있었던 주가가 이것 때문에 트리거가 돼 폭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배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좀 위에 있거든요. 그럼 높은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좀 바닥권에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쏠림, 이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됐다 생각합니다.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랜드튜브님이 조선주 주가 오르면 유증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하나오션의 악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작년에 많이 했고요. 지금 재무 건전성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중간 유상증자 크게 할 확률은 또 이렇게 해서 내일 나오면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확률은 좀 적어졌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졌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겠죠 이제. 네. 충분히 걷어 가셨으니까. 자, 미국이 이제 중국의 뭐 조선, 바이오 이런 것들을 지금 견제를 한다면, 그리고 또 뭐 유럽에서는 심지어 뭐 전기차 견제 또 최근에 한다 그러고,
뭐 심지어 같은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조차도 뭐 지금 중국에 대한 뭐 타이어, 철강 이런 거 지금 관세 매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알리, 테무를 통해서 중국산 제품 얼마나 지금 위협적인지 너무 싼 값에 쏟아지면서 자국 기업들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이런 규제 움직임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혹은 뭐 전 세계적인 중국에 대한 관세 규제 움직임 이런 것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감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가 많이 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서 뭐 A마트가 문 닫았으니까 B마트 가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기까지도 어느 정도 텀이 좀 필요할 것이고 물론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실적이 정말 찍힐 때까지 주가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기대감에 먼저 이제 튀어 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만큼 또 좋은 재료가 없겠지만은 그러한 미국에 있는 그런 수주를 그대로 뭐 한국에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이것을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과 미국의 시장의 어떤 갈등 속에서 다른 어떤 한 국가가 크게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갈등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물동량이 떨어지는 예, 그러한 어떤 경제의 어떤 둔화가 오히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중국에 보고 수출도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는 국내 증시에서 지금 뭐 약간의 변동성이 있고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어서 좋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아주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웬만한 악재는 이제 뭐 다 반영이 끝난 것 같은 상태인 것 같고 리튬 강세 때문에 일단 뭐 리튬 관련주들 좀 강세 보였던 것 같고요. 중국 CATL이 뭐 매출 사상 최대 매출 냈다. 네. 우리나라 그 셀 3사 다 합친 것보다 매출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위협적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다음 돌파구를 이제 전고체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LFP 처음에 많이 무시했었잖아요. 3원계에서. 근데 이제 LFP가 결국은 그 작년에 하반기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양은 질을 이긴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결국은 3원계가 질이 좋은 거고 LFP는 양으로 승부를 했던 건데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LFP가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은 싼데 주행거리는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효과까지 LFP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뭐 찾아보면 위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계속 또 전고체라는 것들을 또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내서 또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LFP 쪽도 또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나라 3사 및 그 다른 이제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또 됨에 따라서 과거의 주도주가 다음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을 때 주도주 섹터가 됐을 때 그 주식이 다시 주도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기존의 주도주가.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분명히 좀 우리가 계속 그 관련된 기업 종목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주식이 다시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누가 봐도 전고체와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오늘 급등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확실히 주식시장은 새로운 것들을 원해요. 그렇기 보니까 이쪽에서 미리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면서 지금 뭐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작년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먼 이야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 배터리가 확실히 또 모멘텀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수급을 땡겨오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또 액침 냉각과 관련된 자회사에서 또 엔비디아와 엮이면서 또 다른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내에 종목들은 또 잘 구별해서 좀 찾아보시면 뭐 종목을 다 일일이 열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 작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CATL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셀 3사가 있잖아요. 엔솔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3사 SDI가 있는데 세 회사가 오르는 결이 다 다르게 움직여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액션 냉각 말씀하셨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오르려면은 어떤 정유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 좋아지는 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늦었는데 SDI 입장에서 봤을 때 SDI가 오르는 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황 팀장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고체 이슈와 두 번째는 46파이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요. 폼팩터 변화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46파이 배터리가 폼팩터 변화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얼만큼 팔렸는지 팔릴 거라는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폼팩터 변화 때문에 산업이 변하는 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주가 보시면 삼성 SDI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고 삼성 SDI 기저에는 과거에 캐펙 투자라든지 기차 여러 가지 IR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인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결로 2차 전지 나올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거의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는 건 맞긴 맞는데 지난번 경주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다 좋다고 누구나 떠들면은 주가가 불편한 위치에 미리 올라와 있는 거고 지금은 업황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가별로 뭐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폼팩터의 변화와 네. 관련된 섹터 그렇죠.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이 정도를 보고 가면 되나요? 앞으로?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에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건 전고체예요. 전고체인데 사실은 전고체도요.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미래가 사실 27년도에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삼성 SDI 땡겼는데 실제 상용화도 2030년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 주가는요 지금 움직이는 게 주가입니다. 즉 시장에서 반영하는 게 가장 정직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거스르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을 다 인정하는 게 가장 주식시장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하니까 삼성 SDI를 떠올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유가 이제 올 하반기에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 이제 공급을 한다. 첫 상용화를 한다. 미국 델 테크놀로지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지금 새롭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 액침 냉각 기술 아니에요? 그렇죠. 액신냉각 기술을 강조하고 있고 뭐 당연하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AI 기술 때문에 이것을 냉각시키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국내 시장에서는 수혜주가 한두 개 정도 있어서 계속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도 역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거고 SK이노베이션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막상 자리라든지 위치 보면 요 밑에서 조금 올라온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저는 요 이슈가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유사라든지 2차 전지 밸류를 받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은 AI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일단 가교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입장에서 막상 볼까요? 엔비디아 지금 스트롱 바이 의견 내실 수 있으세요? 아니거든요, 아직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 안타까운 게 액침 냉각 기술이 한 달 전에 나왔으면 저는 SK 이노베이션 오늘 한 15% 올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도 지금 위치가 약간은 고평가스럽은 위치다라고 시장의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되겠어? 이런 식의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만들어주는 거니까는요. 저는 지금 액신내가 SK는 이슈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GTC가 지금 진행이 곧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젠슨 황이 액침 냉각 얘기를 해주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액침 냉각에 대한 내용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사실 쉽게 말해서 물에 담궈가지고 열을 식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원전도 지금 계속 또 부각이 됐다가 원전 좀 오늘 좀 재미없었지만 이제 또 이런 그 전력의 효율화 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전선이 또 많이 필요하다니까 또 전선 주식들 올라가고 그런 주식들 계속 AI로 시작된 것들이 계속 점점 이제 사실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자금이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지금 종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시긴 할 겁니다. 다만 HBM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섹터는 어쨌든 올 한 해를 지배할 키워드이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점 주가가 부러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불리 예상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최소한 주가는 엔비디아가 횡보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 오늘 GST도 아래 꼬리 달고
되게 네.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었거든요. 여기도 액침 냉각이죠. 네, 그렇죠. 이 액친냉각 대표주자가 제 GS트가 된 건데 오늘 하루 종일 가스통 그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별명이 가스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가는 종목에 대해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는 것보다 네. 이 종목을 어떻게 한번 내가 매매를 해볼까 가는 종목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신고가 냈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급반등하겠거니 오늘 좀 약간 정치 테마주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급반등이 나오려면 앞에 그 주가 흐름들을 보면 거의 보유자로 하여금 거의 공포의 이 자기 포모를 겪은 이후에 오늘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굳이 들어가서 우리가 왜 언제 오르느냐 하고 이제 기우제 지내지 마시고 가는 종목 편한 섹터들, 그 큰 종목들도 충분히 변동성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GTC에서 네. 젠슨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우리 황 씨의 후예시잖아요. 네. 뭐 무슨 말을 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아니 가장 이제 핵심은 우리 네. 황 씨 집안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입니다. 진짜 같은 성씨 아니에요? 예, 한자는 같습니다. 네, 네. 네, 한자는 같기 표기가 때문에. 같다. 네. 젠슨 왕하고. 네, 뭐 한참 뭐 한 삼국시대로 올라가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신제품이겠죠. 예, 신제품을 내놓는데 이 신제품이 얼마큼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사실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이라던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너무 압도적이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에는 레퍼런스도 부족하고 아직은 좀 격차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엔비디아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사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서 사실 겁먹긴 했었는데 네. 요런 류의 흐름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 그때는 좀 정말 옵션과 관련된 파생시장 이제 일주일 앞두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걸 두고 당분간은 이제 실적 발표하려면 아직도 시간도 남았고 신제품 발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사실 마지막 부분에 차트로 해석을 하면 사실 각도가 가팔라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엔비디아가 확 치솟다가 이제 거기서 차익실이 확 나왔던 것처럼 네. 천천히 우상향, 천천히 우양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 급락을 생각하기 많이 오른 게 사실 부담인데 그런 거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5월달 조심하고 있습니다. 5월이요? 네, 5월달. 5월에 왜? 전통적으로 그냥 세딘메이니까 그래서 명분이 될 수 있는. 요즘에는 점점 세딘메이인데 점점 앞당겨져가지고 4월 말 20일 이때까지부터 막 매도 시즌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선 이후가 될 건데 총선 이후에는 이유가 어쨌든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좀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는 그때 가서 좀 해보자. 네. 그럴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씨 혈족 중에 원래 대부분 다 유명하신 분들 다 운동선수 스포츠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황영조, 네. 황희찬 뭐 이렇게. 저희 황의원 팀장님도 거의 운동 선수급이에요. 주식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우리 네. 황희연 팀장님인데 네. 주식을 안 하셨으면 운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예. 엔비디아 GTC에서 무슨 얘기 나올 걸로 좀. 지금 뭐 사실 이번 엔비디아 GTC를 집중하는 이유도 네. 과거에 여러 멘트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네. 2014년에 보게 되면 머신러닝을 그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신러닝이 나왔는데 벌써 2014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H백 그래픽 이 처리 장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도체 칩을 그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나오려고 한다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가속 컴퓨터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월가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뭐 혁신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그 GTC 같은 경우에 규모 자체가 4배에서 5배가 커졌고, 예, 뭐 전 세계 뭐 1000개가 넘는 기업에서 뭐 많은 고위 뭐 CEO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부터 해서 뭐 미국에 있는 모든 관련 그 전문가분들께서 다 오신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어떤 멘트, 어떤 특정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서 어떤 거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에서 과연 뭘 주목하게 될까? 뭐 칩넷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네,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움직였죠. 네. 침대 기술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B100이라는 신제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H100 이후에 H200의 어떤 기술적인 가시성에 대한 부분 같이 나오는 건데 그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여전히 HBM 기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침 냉각도 HBM 기술이 발달하면 액침 냉각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칩넷도 뭐 반도체를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드는 거니까 같은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 개인적인 핵심은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HBM3E 12단짜리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번 그 GTC 2024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삼성전자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그 우리 마이크론의 그때 8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거 바라고 엔비디아의 간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거기서 아마 힌트가 좀 나오리라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그게 핵심이고 네. 조금 더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mem콘 2024라는 게 또 있습니다. mem콘이요? 예. 그게 아마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컨퍼런스가 될 텐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CXL 기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여러분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해자의 연속성상을 봤을 때는 역시 그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학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회까지 끝나는 시기가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의 소멸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이오도 똑같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기술적인 해자들에 대한 종목들에 가는 거. 예를 들어 아까 GST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런데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끝이 있는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26일, 28일. 뭐 이번에는 18일부터 20일 같은 이런 식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황 팀장님께서 얘기 잘 하셨어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황 씨 얘기해서 말을 못해서 드리는 건데 죄송해요. 네. 이 종목이 갈 때요. 네.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미국 주식들처럼 우리 국내 투자자들 분들이 왜 국내 주식을 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오르는 건 올라요. 근데 불편하게 오르기 때문에 못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처럼 꾸준하게 올라야죠. AMD처럼 꾸준하게 올라야 되는데 흔들 때 엄청 흔들고 가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는 왜 이런 말씀 약간 흥분돼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가 뭐가 없냐면 밸류에이션이 없습니다. 열어보면 밸류가 안 돼. 그런데 GST는요. PR이 오늘 한 12배, 13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올라도. 원래 좀 싼 종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전선 관련주라든지 좀 어떤 거죠? 그 변압기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데 네. 거기서 데이터 센터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그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 실적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그런 버틸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조금은 실적이 싼 거가 그런 거 붙으면은 아 실적이 있으니까 나는 올라가더라도 버티겠다. 이런 식의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제가 보면은 싼 종목들을 잘 버티고 있다가 이런 트리거가 붙어서 갈 때 많이 수익이 나서 네. 쌀 때 어떻게 되면 떨을 때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연장선을 생각하신다면은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GTC 앞두고 엔비디아는 $900 전후에서 계속 그렇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AI 주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언제든 지금 빠질 궁리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네. 눈치 싸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과거에 이제 그 테크주들부터 해서 과거에 그 테크주들,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여러 이러한 기업들, 빅테크들이 좀 있었던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요. 네. 과거 이제 2000년도에 닷컴 버블과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 과거에 그 PER을 보게 되면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섹터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정말 급등해서 올라갔을 때도 43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 빅테크 기업의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28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말 크게 상승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PR이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여전히 아직도 28배밖에 안 돼 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마다 또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어떤 섹터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또 밸류에이션은 또
추가가 되고 이번에 GTC가 끝나고 나서 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네. 궁금하긴 한데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봤을 때는 과거만큼의 그런 버블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D램에서도 네.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보다 앞선 걸 내놓는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네. GDDR7 네. 이게 삼성전자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삼성전자보다 계속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래요?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 일단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낸드도 그렇고 뭐 D램도 그렇고 뭐 이제 공급 축소도 이제 과거에 이제 생산력 축소한 것도 이제 다시 정상화한다 그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너무 눈에 보이는 지표들에서는 하이닉스를 우리가 대장주를 일단 지금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앞으로 발표할 이제 신제품들이나 이번 주에 나올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주에 있을 학회에서 모멘텀이 돼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사실 맘 편하게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뭐 AI, HBM 믿고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D램도 D램이지만 하이닉스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역시나 하이닉스를 올해는 봐야 되겠다.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도 아까 박혜선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하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급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세게 눌렀다가 올라가고 예. 하이닉스도 최근에 세게 눌렀다가 한 4, 5일을 눌렀다가 지금 한 이틀 겨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고 올라가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은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계속 여전합니다. 박현상 팀장님 네. 같은 의견이세요? 네.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불편하게 하는 게 그 상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때의 버티지 못하고 주도주를 탈락하고 내가 내려가는 이런 네. 상황을 많이 봤고요. 이게 아까도 제가 그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실적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실적이 되는 것들로 가지고 버티자라는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팀장님, 네. FOMC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뭘 좀 봐야 되나요? 지금 FOMC는 사실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죠. 동결이 유력하다 그러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페드워치 툴을 보게 되면 물론 페드워치 툴이라는 것도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겠으나 지금 6월 달을 가장 유력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네. 하지만 금리 동결도 마찬가지로 거진 비슷한 퍼센티지를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54%, 55% 이렇게 보고 있으나 그다음에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도 49%, 48%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로 지금 금리 동결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이번 FOMC 지나고 나서 성명서 발표했을 때 아마 좀 시장에서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파월이 만약에 더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한다거나 그렇죠. 금리 인하 연내 뭐 3번 아니고 2번밖에 못해 뭐 이런 얘기하면은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까요? 충격은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물론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6월 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월이 아닐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그런 언급을 하게 된다면 중소형주 위주로 정말 말 그대로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출렁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에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출렁거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승세에 있어서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에 지금 물가지수 자체가 튀어오르다 보니까 이거 6월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더해서 올해는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이제 리스키한 가장 위험 부담이 좀 큰 부분을 물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가 부분을 아마 다음 주 PC 발표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 PC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도 뭐 경주마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지난주에 연준의 금리 인하 믿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파월이 혹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까?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네. FOMC는 월가의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게 제가 네. 또 재밌는 네. 얘기가 네. 방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대마초 관련법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대마초 관련법 바꿔서 더 상품화를 더 넓게 시키면 젊은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지금의 여러 정책들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우리가 지우고 싶으나 지울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덕분인지 트럼프랑 격차가 좀 좁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예. 어떻게 될지 11월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일본이 이번 주에 또 네. 금리 인상 마이너스 금리 네. 이제 그만하겠다. 네. 요게 거의 되게 유력한 것 같아요. 니케이 신문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오늘 그렇죠. 국채 매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실 저희 센터 내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동결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다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뭐 70%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인상 확률이.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인상 확률이 확 높아졌다고 보는 게 이제 국채 매입을 하겠다. 그런 이유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랐었고 그다음 조선주들도 좀 흐름이 좋았었죠.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 이제 엔화가 계속 그 약세로 가다가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다 반영돼서. 근데 일본이 오늘 네. 예정에 없던 3조 엔의 국채 그렇죠. 매입을 했다. 그게 네. 왜 그러니까 추가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 해석을 하다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머릿속에서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복잡하죠, 질문해서. 이거는. 네.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내일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그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엔화가 약세로 갈 때 엔화가 약세로 가야 엔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주들이 안 좋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조선주나 자동차주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과거에 했었고 네.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자동차 주식이나 조선주들한테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 흐름을 봐서 내일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 제가 운용사 선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 오늘 사실 KB금융도 확 밀렸다가 엄청 아래 꼴을 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관점을 보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밸류업 쪽으로 좀 돈이 좀 돌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주간 단위로 계속 쪼개져서 스케일을 보는데 지난주에도 월화가 2차 전지 반도체 좋았고 수목금이 그나마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종목들이 좀 지지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도 사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좀 이번 주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전 세계 증시가 조정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어떤 쪽이 맞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엔 환율 상승 국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자료 보니까 국내 자동차 업종이 시장대 강세 보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제대로 보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근데 이 자동차 업종의 최근 트리거는 이런 그 BOJ가 아니고요.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우리 시장이 유지를 할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일 날 FOMC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아마도 파월은 호키시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CPI 보시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CPI 발표에서 컨센 상해가 나올 때 시장이 빠지다가 누가 들어 올렸습니까? 엔비디아 8% 올리면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AI 갈스러운 이런 쪽의 테마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은 아마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다음 분이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편하게 파월이 호키시하게 얘기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좀 들어 올리는 효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만약에 수요일 날 목요일 넘어가는 시기에 이렇게 시장만 제대로 넘어간다면 저는 그 다음 주 오히려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좀 논리의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한계 기업들이 나타나겠죠. 시장에 많은 긍정론자들이 이번엔 다르다. 침체가 오기 전에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기대들 하시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함께 고민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